일본 여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비행편도 줄어듭니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부터 인천에서 오사카와 후쿠오카,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기 좌석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이례적으로 길어질까 걱정이라면서 이런 수준의 반발은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보상이 끝났다면서 60여 년 전 한일 회담 당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공개했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의 분노를 받고 있는 호날두가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직전 경기 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한 유벤투스 구단에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기지 리모델링 공사를 약 1년 만인 이번 주에 시작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육로 대신 헬기를 동원해서 컨테이너 박스 수십 동을 실어 나를 계획인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터넷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때리고 던져 논란이 된 게임 유튜버 서모 씨를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서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강아지는 내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협 계열사의 직원들이 파견 업체로부터 현물과 현금 등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본사에 접대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댔는데 해당 계열사는 접대는 없었고 계약직 직원들이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을지로 세운 상가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그 이면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일본행 비행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깝고 손님 많은 일본행 비행기는 마을버스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작은 도시 곳곳까지 취항했었죠. 하지만 한 달 사이에 풍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핵심인 양대 국적 항공사의 인천발 노선까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 이후에 일본 주요 노선에 투입했던 대형 비행기를 작은 기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선에 따라 좌석이 지금의 절반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도 비슷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제 일본 대신에 대만, 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주요 노선에 투입한 여객기입니다. A330 기종인데 승객 29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부터 이 비행기 대신 다른 기종이 투입됩니다. 170명만 탈 수 있는 작은 비행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좌석이 줄어드는 건 인천에서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로 가는 노선입니다. 국내 여행객이 많이 찾던 대표적인 일본 관광지들입니다. 일본 노선 예약 감소에 따라 9월 중순 이후부터 일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편 중 일부에 한해 소형 항공기로 변경해 운항 예정입니다. 대한항공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 노선의 기종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에 9월 이후 예약이 눈에 띄게 줄면서입니다. 이미 계획은 마련됐고 언제 시행할지 예약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본 삿포로행 노선의 운항을 9월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행의 비중이 높은 저가 항공사들도 빠르게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티웨이와 이스타항공은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의 운항을 상당 부분 중단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줄어든 일본 노선 대신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취항을 늘릴 계획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는 곳인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산해 5분이면 발권 창구에 도착합니다. 이번엔 대만행 창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선 여행객들이 몰려서 40분이 걸려서야 탑승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안 가겠다는 여행객들이 몰리면서입니다. 일본에 갈까 했는데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그냥 대만으로 가기로 했어요. 분위기가 불매운동 그런 것 때문에 일본 가는 게 좀 불편해졌어요. 한 온라인 업체에선 일본행 항공권 판매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싱가포르, 대만처럼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항공권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대신 제주도 같은 국내 여행지로 떠나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제주도 호텔 예약 건수도 1년 전에 2배가 훌쩍 넘습니다. 9월부터 일본행 항공 노선이 크게 줄어들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일본의 언론들도 그동안에 우리의 불매운동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석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각각이었고 그중에는 앞뒤 안 맞는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일본 언론의 보도에는 긴장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맥주, 유니클로, 일본 여행까지 한국의 불매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상품의 한국 내 매출 감소율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불매운동이 단기간에 끝났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줄 것을 우려해서라는 사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자 이면에 한일 유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불매운동과 민간교류 취소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NHK도 일본 기후연과 교류하던 창원의 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방문을 취소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치 갈등에 두 나라 아이들이 낙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한일 양국의 정치적 책임인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상황을 예측할 한국 관련 전문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他の国ではない日本から力でねじ伏せられるっていうか、韓国の人々にとって何を意味するのか、日本政府はもうちょっときちっと考えて今回の措置というのを取るべきだ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 JTBC 구혜진입니다. 예, 강제징용 보상은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이미 끝난 얘기다. 듣기에도 좀 지겨우시죠? 아베 정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어제는 그 근거로 한일 회담이 처음 시작된 1950년대 자료까지 꺼내들었는데 일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만 발췌해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입니다. 1952년 한일 회담 당시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8가지 항목 안에 피징용 한국인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당시 회의록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한국 측은 징용당한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불 방식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받아서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측은 당시 협정에 강제징용 위자료가 포함된 것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일본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요청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개인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일본이 이렇게 협정 관련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강제징용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부터 팩트체크에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최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출발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강제징용 사건의 마침표를 찍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정치적 합의로 봤습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 나라끼리 빚이 있는데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강제징용 문제인데 대법원은 애초에 강제징용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가 받은 3억 달러는 피해자들과 무관한 돈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이제 보상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대법원은 배상을 해줘야 된다. 네.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보상과 배상의 차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네,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보상은 합법,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일인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전해준다, 메워준다라는 의미고,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강제 동원 역시 불법이라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은 불법이 아니고 정부끼리 합의를 해서 보상금을 줬으니 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건은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상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협정을 위한 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신들이 주게 될 돈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정치적 차원의 보상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그에 따른 강제징용도 불법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일본 기업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행위의 피해자인 강제징용 원고들은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 법조계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았던 자이마 히데카즈 일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의 권리를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베 정권 역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고요. 또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도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네,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일본의 주장이 정작 자국에서도 반박되고 있는 겁니다. 예.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사흘 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가기의 결정은 8월 2일, 내일 모레죠. 그 직전에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난다고 해도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큰 파도는 이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경우에 우리 기업에 어떤 정도의 파장이 미칠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이 현재 수출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가지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1,100가지? 일단 대상은 그렇게 된다면서요?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전략물자 1,100여 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예. 먼저 1,100여 개 전략물자 중에 미사일 등 무기와 직접 관련된 품목 260여 개는 지금도 건건히 개별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 850개나 되는 이른바 덜 민감한 품목인데요. 예. 지금은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우대를 해줬던 건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전략 물자가 아닌 건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캐치홀 규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 캐치홀은 민수품, 즉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품이라도 일본이 용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 다만 이걸 다 규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일본이 중점 감시 대상 품목으로 정한 40종인데요. 대형 발전기, 진공 펌프, 원심 분리기 등입니다. 역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엔 통제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별 수출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본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 이론적으로 아무튼 그렇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품목을 규제 대상에 넣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더라도 이 홍콩이나 대만 등 다른 일반 국가들처럼 이른바 포괄 허가는 어느 정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 허가란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품목이나 특정 일본 기업을 정해서 수출 심사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예. 어떤 품목에는 포괄 허가를 주고 어떤 품목엔 개별 허가를 받게 할지는 일본 정부가 고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윤곽은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말에요. 그렇습니다. 예. 고시로 정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즉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어떤 분야는 집중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전략적으로 이 통제 품목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첨단 소재나 전자 분야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정밀 공작 기계나 자동차에 쓰이는 탄소 섬유, 정밀 화학 제품 등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국이 미래 산업으로 삼고 있는 AI, 수소차,
항공 우주 분야를 집중 겨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건건이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번거로워지기도 하고 그 절차가. 문제는 이제 번거로워지기만 할 것이냐.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예 수입길이 막히는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네, 일단 개별 허가로 바뀌면 기업들은 수입할 때마다 7건이 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예. 계약서나 등기부는 물론이고 수입하는 물품이 대량 살상 무기 등에 쓰이지 않고 오직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서약서도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추가로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심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 달에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소재 3종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허가를 받은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보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과는 되는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참석 기업들은 경영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연 화이트리스트 관련 설명회에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피해를 줄일 방안을 논의하는 차례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에 이제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일부 이제 탄소 복합재가 사용되는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어떤 품목이 규제될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입니다. 확실하지 않죠. 기업들이 제일 궁금한 건 자기에서 만드는 제품 또는 수입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해당될 경우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허가 신청해야 되고 허가 서류가 뭐고. 문제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더라도 제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파트랑 3개월이 걸리면은 장비 시작이 불가하거든요. 파트마다 이제 뭐 국산화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객사나 이런 쪽에서 또 오케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기 전까진 정부 역시 뾰족한 답을 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실한 측면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CP기업이라든지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은지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나. JTBC 이희정입니다. 딸의 KT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KT에 딸의 이력서를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1년 3월 서희열 당시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력서를 한번 보여달라고 제가 검찰에서 세 차례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난처한 입장으로 없습니다. 어제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넸다는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KT의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건 유감스럽지만 자신은 알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여러 무리를 하고 있다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에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KT 인사팀 관계자는 법정에서 김 의원 딸이 대법원 공란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 추가로 보완된 지원서를 다시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강남의 한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각종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의 8층 건물입니다. 건물주는 빅뱅의 대성으로 잘 알려진 강대성 씨입니다. 강 씨가 2017년 사들인 이 건물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됐고 불법 성매매와 마약 유통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습니다. 군복무 중인 강 씨는 소속사를 통해 불법 영업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건물 매입 전에 불법 영업 방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강 씨가 자기 건물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걸 알고도 내버려뒀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오늘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와 마약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 내용에 따라 수사팀 인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주인 강 씨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올 4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유흥주점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강 씨 건물에 있는 업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파악한 상태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의 점주 20여 명이 15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낸 소송은 대표가 잘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오너리스크 조항에 따른 첫 번째 소송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 최모 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전국의 가맹점 매출이 급격히 줍니다. 최 씨의 개인 범죄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손해를 배상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들의 문제로 점주들이 피해를 보자 지난해 가맹점 임원 등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물어주는 관련 법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 조항입니다. 올해 시행된 이 조항에 따른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일명 승리 라면으로 불리는 일본식 라멘 전문점의 점주 26명이 가수 승리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15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점주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라면 전문점을 운영해왔지만 일부 점주들은 올해 새로 계약을 하며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작년에 경북 성주 사드 기진의 공사장비 반입을 놓고 경찰과 주민 사이에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이번 주 중으로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 반발로 중단됐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해 미군 숙소와 식당 리모델링 공사 이후 1년 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군 장병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이번 주 중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막사로 쓰고 있는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 장병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자게 됩니다. 미군도 일부 시설을 보수할 예정이어서 컨테이너 박스만 수십 동이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민들 반발을 예상해 육로 대신 헬기로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어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공사 기간에도 장비와 물자 반입을 막아섰던 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사이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사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가 벌써 8일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조 양이 사라지기 30분 전에 일행들과 물놀이를 하던 모습입니다.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죠. 자, 어디선가 발견된다면 저 옷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치마 반바지, 흰색 샌들을 신고 파란 안경을 쓴 조은누리 양. 조 양이 사라지기 30분 전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입니다. 경찰이 제보를 부탁한다며 언론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조 양이 오르던 길은 1.2km의 숲길입니다. 520m 지점에서 조 양은 혼자 돌아내려갔습니다. 산세가 험해 오늘 군병력 250명이 추가로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산악지역 수색 임무를 맡는 특공부대원들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오늘만 560명이 수색에 나섰지만 조 양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 양은 어머니와 이곳에서 돗자리를 펴고 물놀이를 했습니다. 당시 조 양이 타고 온 차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조 양의 어머니는 조 양이 산을 오르기 전 이곳에서 넘어져 가슴을 돌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 양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아예 산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양이 사라진 시점 이후 3시간 동안 인근을 지난 차량 50여 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8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튜브를 타고 놀다가 먼 바다까지 밀려갔는데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무사히 구조가 됐죠. 오늘 저희 취재진이 같은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유사한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 망망대해에서 한 아이가 튜브를 잡고 있습니다. 방금 도착한 해경 구조 요원이 아이를 끌고 옵니다. 지금 레스큐 튜브 이용, 몸에 감김 완료, 수상 오토바이 접근해서 구조토록 하겠음.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8살 이모군이 표류한 건 어제 오후 4시 34분. 튜브를 타고 수영하던 중 바람이 불자 먼바다로 밀려간 겁니다. 이군이 발견된 곳은 해수욕장에서 서쪽으로 400여 미터 떨어진 곳. 튜브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군은 구명조끼에 의존해 버티던 중이었습니다. 구명조끼가 없었다면 아무래도 아이의 완력으로 보트의 줄을 잡는 건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고가 난 해변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구명조끼 없이 튜브에 올라탄 여성이 점점 먼바다로 밀려나갑니다. 빠른 속도로 수행해 가던 구조요원이 튜브를 끌고 나옵니다. 바람이 셀 때는 한 300~400m도 가고 2분 안에 못 잡으면 이제 힘들고 잔잔하고 평온해 보이는 바다여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순식간이었던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람은 올해에만 2명, 최근 2년 동안에는 11명입니다. 대다수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학교 가기가 겁난다. 학생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설하고 뺨까지 때린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이 작년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년부장인 강모 씨는 학생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겁니다. 100명 넘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랑이는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강 씨는 2달간 병가를 냈고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눈만 감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정년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 때문에 어수선해지거나.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위협당하고 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훔쳐 가짜 SNS 계정을 만든 일도 있습니다. 개인 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만든 교권 침해 담보 상품은 가입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렇게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실의 모습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낯설지 않은 그런 풍경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위기의 교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2주 내에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을 즉시 전학이나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급 교체와 사회봉사 등의 가벼운 조치는 7일 이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14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의 권리를 더 좀 두텁게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까지 가능하게. 또 교사에게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 보호자 등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받는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셔도 외부에 잘 알리시질 않았어요. 법률적인 규정이 신설이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등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교권 보호를 위해선 관할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도중에 반려견을 때리고 던진 게임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강아지는 내 재산이라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여서 공분을 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내려칩니다. 이번엔 강아지를 들어올려 침대로 던집니다. 강아지의 목을 깨물기도 합니다. 구독자 4만여 명을 보유한 개인 유튜버 30살 서모 씨의 생방송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서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생방송 도중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내 강아지 내가 때려서 키우느라 잘못한 거예요? 내 재산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서 씨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지. 니들 때문에 경찰만 고생해. 이게 체포가 될까?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학대 사실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입건을 해야죠. 입건. 영상이 핵심 자료가 되겠고. 학대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달란 국민청원에 8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학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끔찍한 죽음을 맞는 개도 많다고 하는군요. 개를 마구 도살하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한 마을이 있는데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는 개를 몽둥이로 내리칩니다. 아예 끈으로 묶어놓고 두들겨 패고는 질질 끌고 가기도 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도살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마을 가축 농장에서 10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변 가까이에는 이렇게 체육공원과 주택가, 초등학교도 있는데요. 주민들은 썸뜩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 잡을 때는 초등학교 밑에까지 소리가 다 납니다. 끔찍하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란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동종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농장주는 개 사육과 유통 모두 합법이라며 되레 호통을 칩니다. 별글쎄요. 안 하면 될 거다니까. 애매한 규정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와 경찰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도축 관련해가지고는 명시를 안 해놓으니까는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고. 국회에선 지난해 6월 개 식용 등을 반대하는 임의도살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찬반 논란 속에 1년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올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LG U+가 불법 보조금을 준 통신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U+도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폭 신고를 할 만큼 통신사들의 5G 점유율 다툼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불법 보조금 광고 글입니다. 암호같이 자음만 쓴 부분은 통신사 이름과 기기 변경을 줄인 겁니다. 빵집은 휴대폰 가격이 0원이란 뜻입니다. 5G 점유율 경쟁이 시작된 뒤부터 공짜폰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0원,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도 합니다. LG U+는 SK텔레콤과 KT가 불법 보조금을 뿌린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신사들은 오히려 U+가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다음 달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앞두고 U+가 보조금 경쟁에 부담을 느껴 자폭 신고를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U+ 관계자는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해 3사가 모두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5G 고객을 모으기 위해 불법 보조금 등을 쏟아부으면서 통신 3사의 올 2분기 실적이 10% 가까이 줄어든 걸로 추정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의혹은 미국 투자회사의 콜옵션 계약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 10개월 전에 이를 미리 알았던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10월 이미 콜옵션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 관계자를 만나고 돌아온 고한승 삼성에피스 대표가
미국 나스닥 상장 전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2014년 삼성 측이 작성한 기업 공개 문건과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의 보고서에도 역시 콜옵션의 가치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건들 역시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삼성 측은 2015년 말쯤 갑작스럽게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합병 직전엔 빚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뺀 채 기업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합병에 유리한 비율을 위해 콜옵션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스텔라데이지호의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거하는 바람에 93%의 데이터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수부가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도 석연치는 않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블랙박스를 장비에서 꺼냅니다. 미리 받아놓은 깨끗한 용액에 바로 담습니다. 2016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침몰한 L855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장면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영상과 한눈에도 달라 보입니다. 국제표준으로 여겨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블랙박스를 가능한 빨리 용액에 담고 실험실로 보낸 뒤 분리하라는 겁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수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외에 선박용 블랙박스를 심해에서 수거한 건 L855가 유일한 걸로 파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심해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복구한 사례는 20건이 넘고 더 깊은 바다에서 더 오래 있는 경우에도 복구에 성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해수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게 단정적으로 한 건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죠. 비행기에 그 블랙박스가 추락해서 심해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데미지가 더 심하게 입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용과 선박용 블랙박스의 용어가 달라 정정한 것이라고 또 해명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획기적인 관절염 치료제라던 코오롱의 인보사 연구에는 최근에 3년간만 하더라도 날았돈 8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를 JTBC가 확인해 봤는데 애초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써냈던 주제와는 전혀 다른 연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코오롱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문제된 건 핵심 성분이라던 유전자 변형 연골세포 때문입니다. 허가 신청 때와 달리 유전자 변형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세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부가 2015년부터 3년간 82억 원을 지원할 때 코오롱 등이 낸 연구 계획서입니다. 한 의과대 연구팀에 유전자 변형 연골세포의 분석을 맡겨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실제 연구 내용은 달랐습니다. 해당 분야는 연구가 많이 됐다는 이유로 코오롱과 논의해 연구 내용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연구지원금을 받을 때 제출한 계획서대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만큼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은 연구 노트가 부실했고 연구에 쓴 세포의 정보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2억 원 중 가장 최근에 준 25억 원을 우선 환수키로 한 정부는 다음 달쯤 해당 연구기관들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근데 또 있습니다. 8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최종 보고서는 물론이고 정부의 협약서와 연구 계획서에 오탈자가 많고 또 사실과 다른 표현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보고서를 쓴 쪽이나 이를 평가한 쪽이나 얼마나 무성의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정부가 82억 원을 지원한 뒤 그 성과물로 받은 최종 보고서입니다. 거표지에는 제출 시점으로 2016년과 2017년이 동시에 적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2018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지난해에 제출한 게 맞는데 거표지에 잘못 쓴 겁니다. 이번에는 연구계획서입니다. 2017년에 정부가 제출받은 계획서에는 2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25억 원 지원입니다.
코오롱 측이 전년도 지원금 28억 원을 계획서에 그대로 적어내면서 생긴 오타라는 게 정부 해명입니다. 협동 연구기관도 잘못 썼습니다. 2015년 계획서에는 3곳인데 2017년엔 전혀 다른 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역시 2017년도 것이 오탈자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쓴 협약서의 근거 규정도 틀렸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정신인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이 근거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육분영이었는데 잘못 썼다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 정부는 당시에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국민 세금 82억 원은 다 쓰였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농협 계열사의 직원들이 파견 업체에서 2년 동안 억대 금품을 챙긴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본사 직원들에게 장어를 접대해야 하니까 돈을 보내라, 술값을 대신 내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송금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농협 본사는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인력 파견업체 A사는 2017년 3월부터 농협 계열사인 농협 파트너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성 농협 물류센터에서 일할 현장 인력 8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A사 관계자는 2017년 7월부터 현장 소장에게서 이상한 요구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사 직원들을 접대할 돈을 대라고 했단 겁니다. 농협물류나 농협중앙이 경제지주 쪽에 접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장어를 한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파줘가서 사야 먹어야 되니 돈을 좀 보내달라.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예 계좌를 불러주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가 하면 술값을 대신 내라며 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시고 다음날 마담이 우리한테 직접 전화 이렇게 문자를 주든지 아니면은 다음날 제가 가서 카드로 긁어주든지. 나중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상납했고 이렇게 보낸 돈이 2년간 1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계좌 내역엔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 빼주세요. 이분 빼주세요. 이분 빼주세요. 괴롭히는 거죠. 농협 파트너스는 계약직 현장 직원들이 권력을 남용한 것 같다며 당사자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본사도 계열사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며 본사 차원의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한 치과 원장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 450여 명의 치아가 사라진 피해를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사례가 계속 취재되고 있습니다. 12살 어린이는 충치 고치러 갔다가 영구치가 갈려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과 보건소가 뒤늦게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이어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12살 아들의 영구치가 갈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앞니를 그걸 다 갈아가지고 크라운을 씌워놓은 거예요, 얘를. 그래갖고 막 철심을 받고 애가 막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아 하면서. 근데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전 밖에서 진짜 그 3시간이 진짜 제가 죽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강사가 직업인 한 남성은 말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약간 텐션이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학생들이. 발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업인데.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치료비를 청구받고 항의하면 오히려 모욕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김모 원장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보건소는 뒤늦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일산 동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이 대구입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에다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한 말 그대로 데프리카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윤두열 기자가 대구에 가 있습니다. 잠깐 연결하죠. 윤두열 기자, 지금 뒤에 조형물이 좀 보이는데 윤두열 기자가 작년에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던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덥다는 의미의 조형물입니다. 제가 지난해도 이곳에서 중계를 하면서 이 조형물을 소개해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녹아내린 슬리퍼와 이 계란 프라이 조형물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림과 핸드백이 녹아내리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조형물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 보인다는 민원이 있었고 조형물을 신고 안고 설치했다가 이 전시 도중에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구청에 미리 승인도 받았고 좀 시원해 보이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바도 설치했습니다. 네, 오늘도 윤도열 기자가 지금 뭘 들고 있는데 우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낮에 쓰고 다니던 양산입니다. 대구시가 시민들 더위 좀 이겨내라고 이렇게 무료로 양산 2,000개를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 양산을 쓰면 얼마나 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5분가량 땡볕 아래 서 있어 봤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니 벌겋게 달아오른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양산을 쓰고 역시 5분 동안 서 있었는데 푸른색이 감돌았습니다. 실제 제 느낌에도 상대적으로 시원했습니다. 양산이 체온을 뚝 떨어뜨린 겁니다.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가 약 7도가량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 양산 쓰는 걸 대체로 어색해하죠. 이 때문에 대구시는 이렇게 검은색 양산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양산 쓰기를 올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산을 나눠줄 정도로 더운 날씨를 어떻게들 견디시나 걱정인데 그래도 대구가 작년보다는 덜 더운 거라면서요? 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가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웠는데 지난해 대구에서 여름을 보낸 분들이라면 견딜만하네 하셨을 겁니다. 폭염 기준이 낮 최고 기온 33도인데요. 이 폭염 일수가 지난해 7월 18일이었는데 올해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입니다. 장마가 늦게 끝난 데다가 지난해 폭염을 불러온 이 티베트 고기압이 올해는 영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더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열흘은 더 더위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여름 별장지로 알려진 청해대가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가 오는 9월이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래 위에 쓴 저도의 추억으로 더 유명해지긴 했죠. 47년 만에 시민들에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여름 별장지 청해대가 있는 저도를 찾았습니다. 휴가차 간 게 아니라 2년 전 대선 때 공약했던 대로 저도를 개방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 저도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별장지로 썼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2년 대통령 별장지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일반인이 거주할 수도 없고 방문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저도의 추억이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안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저도에서 찍은 미공개 사진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저도 방문에는 1970년대까지 저도에서 살았던 마지막 주민 등 국민 1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저도는 오는 9월 16일 시범 개방되는데 해수욕장과 산책로, 전망대, 골프장 등이 우선 개방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브라질 북부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적어도 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도소 폭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건 브라질에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흉기를 든 죄수들이 교도소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음이 들리자 교도소 밖에선 가족들이 울부짖습니다. 브라질 북부 파라주 아우타미라 지역 교도소에서 현지 시간 29일 폭동이 일어나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범죄 조직 코만도 클라세 A 소속 죄수들이 경쟁 조직인 코만도 베멜루 쪽 죄수들을 습격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죄수들 간 세력 다툼이 폭동으로 번진 겁니다. 이들은 수감자 16명을 살해했고 교도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5시간 만에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교도관 2명은 인질로 붙잡혔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올해만 교도소 폭동이 3번째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죄수들이 교도소에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브라질에서 이 같은 교도소 폭력 사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난해 전자산업 생산국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크게 성장하면서 2년 연속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산업 총 생산액은 202조 7천억 원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기노 선장에 대한 보석 결정이 위법하다는 헝가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헝가리 대법원은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의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하급 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언론은 경찰이 이날 선장을 즉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편지와 흉기 등을 보낸 혐의로 서울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윤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가 범행 당일 서울 강북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택배를 붙인 걸로 파악했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파키스탄 북부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근 민가에 소형 군용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용기에 타고 있던 군인 5명과 민간인 13명 등 최소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군용기는 훈련 비행을 하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 종로의 세운상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전자산업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고 그 명성은 옛말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죠. 최근에 이 세운상가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추억과 현실이 뒤섞인 그 안의 목소리를 밀착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오래된 상점 사이를 지나면 1968년에 지어진 거대한 상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운상가, 세계의 기운이 모인다는 뜻으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당시 사진들을 보시면 그 거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세기 세월을 견딘 만큼 세운상가는 여러 차례 재생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지금도 상가를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밀착 카메라가 돌아봤습니다. 전자기기와 각종 도구를 파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육교는 붐볐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육교를 건너는데 사람 몰려서 못 건너갈 정도였어요. 다른 지역이 개발되면서 철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곳에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상인과 청년을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 프로젝트입니다. 현장에선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운상가와 종로 일대 상가들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공중보행로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존 상인들은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은 정돈됐지만 먹고 살긴 막막하다고 합니다. 상사는 잘 되는데 굶어 죽기가 일부 직전인데 빈 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빈 창고가 지금. 청년들은 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단 임대료가 되게 저렴하고요. 서울시 지원을 가서 입주를 해 있는 것이죠. 기존 상인들은 임대료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주인들은 한마디로 이걸 해놔서 뭐 잘 되는 줄 알고 3만 원 올렸어요. 한 10만 원 올렸어요. 30년 자부심은 그대로인데 가르쳐줄 게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부 아날로그 방식 좀 지원해주고 싶어도 못해주고. 창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를 하는지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청년들도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가 여기 입주해 있는 것만으로 접근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좀 약간 무의미한 경우도 좀 있고요. 도전하시는 거 약간 꺼려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러는 사이 오가는 사람은 많아졌고 유명해진 식당엔 사람이 몰립니다. 세운상가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입니다. 바깥 풍경을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바로 옆 가게 입구까지 손님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불편해서 내가 좀 대를 해주려고 그렇게 힘들었거든. 잘 된 지 얼마 안 된다고. 상점을 고쳐 만든 카페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상가 안에는 저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10m쯤 옆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셔터를 내린 채 영업하지 않는 곳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더라도 그냥 놔주면은 음식 장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그게 낫지 않을까. 서울시는 기존 상인들도 함께 지원하면서 2단계 재생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을 찾는 발길은 들지만 아직 굳게 닫힌 문을 열진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 사업이 유행과 지속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문 닫힌 절반은 불안한 내일이 오길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결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미국의 작가 펄 버그는 한국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한말과 해방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까지 써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작품 살아있는 갈대에서 갈대란 등장인물의 별칭이자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담은 주제어였습니다. 즉 갈대란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저항했던 마치 시인 김수영이 이야기한 그 풀과도 같은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에 영국의 기자 맥켄지가 바라본 한국 역시 참담하고 비극적이었으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1907년 산속 깊은 곳에 숨은 의병들의 본거지를 찾아간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죠. 이기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으로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빛났고 입가에는 미소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맥켄지가 세상에 알린 조선인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의병이란 파리떼와 같다. 일본인의 눈에 한국의 의병이란 밟아도 일어나니 마치 파리떼와도 같이 지긋지긋하였을 것입니다. 이른바 힘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에 병합됐고 왕과 대신들이 나서서 국권을 넘겨주었는데 백성들은 왜 끊임없이 저항하는가? 아마도 그들은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한국인의 기질을 도통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공항에서 시작된 일본행 편 비행 축소가 결국 인천공항까지 옮겨왔다고 하죠. 누가 부추기거나 강요한 적이 없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짐짓 아무 일 아니란 듯 보고 있던 일본의 매체들도 이쯤에 와선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텅 빈 일본 의류 매장의 주차장과 편의점의 일본 맥주 코너, 그리고 일본행 비행기. 여의도의 요란한 설전과는 상관없는 살아있는 갈대들의 소리 없는 그러나 묵직한 전쟁.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체 아베는 왜 저러는 걸까?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언론에선 쏟아졌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이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늘 벌어지는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저희 뉴스룸은 지금까지 제기된 분석들을 몇 가지로 좀 축약을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번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특히 저희들의 문제 제기 다음에는 곧바로 일본 전문가와의 3분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본인들입니다. 이미 모레까지 저희들은 세 사람을 섭외해 두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베의 속내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바로 개헌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죠. 신진 기자가 정리한 걸 보면 이 사태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少なくともちゃんと議論をしていけという国民の声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国会においてですね議論が進んでいく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드는 건 아베 총리의 수건입니다. 헌법 구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 중인 겁니다. 참의원 선거에선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지만 최근 일본 내 여론은 아베 총리에게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겠다. 개헌 세력이 아니었던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입장은 이렇게 최근 바뀌었습니다. 21석을 가진 국민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모자랐던 개헌안 발의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한 일본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찬성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강행을 위한 내부 결속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사실상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게 일본 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리포트를 뒷받침해줄 일본인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입니다. 그는 아베 맞은편에 서 있는 합리적인 일본인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아베의 개헌 욕망 때문에 이 모든 사달이 벌어졌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2분 반 정도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엔 오늘까지 3,000명 넘는 지지가 몰렸습니다. 전직 외교관, 기자, 학자, 변호사 등 78명이 주축입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前は北朝鮮のミサイルの問題で、今度は韓国の歴史問題ということでその危機を煽って、そして国内を締め付けて、それで改憲の問題に持っていこうと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결국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 때문이란 겁니다. しかし日韓の関係がますます悪化すると、安全保障という観点から武力による安全保障、改憲という方向に行きやすいと、持ってきやすいと。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겐 기업 배상을 묵인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中国のケースの場合には日本政府は口を挟まなかった。 さっき言った3つのケースではね。しかし今回のケースでは日本政府は口を挟んでいる。 그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 결여를 지목했습니다. 少なくとも中国に対する関係ではこれは間違ったことをしたと。侵略戦争。そういう認識があると思う。だから韓国の植民地支配の問題についてはこれは間違っていたという共通の認識がないんですよね。 일본 정부 역시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해석은 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当時の国際法としてはね、植民地支配は合法であったと。しかし当時の国際法というのは一体誰が作ったのか。当然65年の請求権協定はね、見直し。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독일의 사례를 선례로 들었습니다. 독일은 2001년부터 7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170만 명에게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ドイツがフランスの寛容さ、許しを得たのは、ドイツがこの問題について、歴史問題についてきちんと対応したからなんです。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때리고 침대에서 세게 던진 유튜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황이 유튜브 방송 중이었는데 개를 괴롭히는 장면을 본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유튜버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들어보시죠.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아니, 신고가 들어가지고.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죠. 내 맘이에요. 네, 또 경찰이 돌아간 후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학대가 되는 줄 알지, 성립이. 네, 그냥 유튜버 한 명의 주장이라고 하기엔 오늘 파장이 컸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가혁 기자, 영상 속의 주장들 사실입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반려동물 내가 때린 게 잘못인가, 또 때린 건 동물학대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 안 통한다입니다. 먼저 내 강아지 내가 때린 게 잘못인가? 정답은 잘못입니다. 네. 동물보호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동물의 주인이든 남이든 구분 없이 동물에 대해 학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놨습니다. 아까 유튜버가 내 재산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법에는 동물 기르는 사람의 의무도 나와 있습니다.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요. 또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두 번째로 때린 거는 동물학대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는 어떤가요? 틀린 주장입니다. 동물학대는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원래는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었는데 작년부터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기르는 동물을 때린 것만으로도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이 사례 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자기 개의 배설물 냄새에 화가 난 주인이 자기 개를 때렸습니다. 이 빨래 건조대 봉으로 눈을 때려서 개가 크게 다쳤습니다. 네. 개 주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상해, 그러니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게 처벌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해 여부를 떠나서 때리거나 괴롭힌 행위만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6월 사례인데요. 자기 팔을 핥히고 물었다, 이런 이유로 자기 개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찬 주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또 자기 개 2마리를 공원에 데려가서 산책을 시키다가 이 목줄을 잡아당겨서 공중에 이렇게 뜨게 하고요. 네. 또 빙빙 여러 번 돌리는 행위를 2번 반복한 주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영상 속의 유튜버 경우는 어떤가요? 이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방송 중에 한 발언으로 볼 때 학대라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장면을 온라인에서 생중계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상 동물학대 행위 영상을 상영하거나 또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시작하죠. 네, 첫 키워드는 민경욱의 유유로 잡았습니다. 예, 뭔가 안타깝다는 이모티콘이죠.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이모티콘입니다. 예. 잠깐 보면요. 지금 사진에 6명의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각 남성에는 국기가 같이 합성이 돼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남성,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요. 그 주변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고 저 뒤에 트럭에서는 미국 국기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진을 올려놓고 민경욱 대변인이 한반도 상황과 똑같다. 딱 한반도 상황이군요 하고 유유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예. 물론 민의원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동조하는 모습도 꽤 보였지만 이 사진을 올린 것을 비판하는 댓글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잠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대한민국 한 정당의 대변인이 어떻게 저런 사진을 올리냐. 아주 잘 말아먹고 계신다. 언제 철들까요? 뭐 어른다운 모습은 언제 보여줄 겁니까? 라고 돼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구타당하고 있는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 자체가 자기 비하적이고요. 또 유유라고 한 부분도 안타깝다로도 될 수 있지만 뭔가 구경하는 듯한 맥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민경욱 의원을 향해서 소셜미디어 좀 그만하세요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좀 뭐 원본 이미지가 있는 건가요? 애초에 사진이 있습니다. 2008년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 사진인데요. 여러 명의 중국 사람들이 신문 배달원을 집단 구타하는 2008년 신문기사 사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진이 앞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 국기를 합성해서 이미 다른 곳에도 올라간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위에 일본어로 돼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사이트인데요.
한국 국기가 합성된 남성이 누워 있는 건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국기들은 좀 다른데 그러네요. 태국과 베트남이 있고 북한과 중국이 구경하는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일본 혐한 사이트에 이전에 올라왔던 사진이고요. 사실 일베에서도 구구 성향 사이트에서도 이런 사진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예. 민경욱 의원이 올리기 전에 올라왔는데 물론 꼭 그렇다고 해서 민경욱 의원이 구구 성향 사이트에서 그 이미지를 따왔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없습니다. 예. 민경욱 대변인은 간혹 과한 표현이나 부적절한 비유로 논란의 중심이 서곤 했는데요. 최근 한 한국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대변인이 너무 관심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라면서 유유유로 여기도 표시를 유유네요.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야심찼던 기념품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기념품을 얘기합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오는 10월에 서울 2019 마라톤 달리기 대회를 엽니다. 예. 저렇게 포스터가 있는데요. 그런데 협찬사 중에 보면 일본 브랜드인 미즈노와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합작사인 동아 오츠카에서 만든 포카리 스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참가비는 4만 원이고요. 근데 문제는 또 기념품에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미즈노 티셔츠를 준다라고 돼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참가자 여러분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기념품을 소개한다라는 글귀도 보입니다. 예.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지금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한창인데 하필 일본 브랜드 티셔츠를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준다고 해서 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아마 정해졌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10월에 마라톤 대회도 기획이 됐고 협찬사도 확정이 됐지만 예. 마침 불매운동이 일어나는데 미즈노 티셔츠를 준다니까 불만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참가 신청을 취소하겠다, 후원사를 바꿔달라, 환불해달라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예. 한 분의 글을 좀 소개를 하면 미즈노 티를 입고 서울을 달리는 모습이 장관이겠다, 창피해서 대회 신청을 못하겠다라고 하기도 됐습니다. 예. 물론 후원사 결정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또 불매운동 전에 결정됐지만 주최 측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아서 협찬사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새우깡에 새우가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왜 나온 얘기입니까? 오늘 전북 군산시 시의회 의원들이 군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농심은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농심이 원래 군산 앞바다에서 꽃새우를 잡아서 새우깡에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미국산을 쓴다고 하면서 강력 비판했습니다. 싼가요, 미국산이? 예, 상대적으로 한 60~70% 정도 가격이었고요. 예. 새우깡 90g 한 봉지에는 꽃새우가 약 4마리가 들어갑니다. 새우 함량이 전체의 7% 정도 되고요. 꽃새우가 얼마나 합니까? 16cm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가볍기 때문에 약 4마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는 3마리였는데 1마리가 더 들어가는데 새우가 뭐 작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새우깡 예전 광고를 보면 70년대에는 이렇게 전남, 서해에서 나오는 새우를 사용한다라면서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새우깡 광고였고요. 2013년 광고를 보면 새우깡에 들어가는 꽃새우는 국내산 생새우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내산이라는 게 늘 마케팅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성분 함량을 보면 국내산이 50% 그리고 미국산이 50%로 예. 되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미국산 새우를 반씩 섞어서 사용했는데 일단 올해는 국내산 새우를 사지 않고 재고가 다 쓰는 대로 미국산 새우만 쓰겠다는 게 농심의 100%. 입장이었습니다. 예. 왜 그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심 주장은 일단 서해바다에서 잡는 꽃새우가 환경 오염 등에 노출돼 있어서 이물질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미국산 새우를 쓰겠다는 게 농심 입장인데 앞서 본 군산시 의회 등에서는 미국산 새우가 싸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군산 앞바다 새우를 잘 써놓고 이제 와서 배신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까지 나서서 어제 이렇게 농심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기사를 준비하던 저녁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저녁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약 6시 좀 전에 합의가 됐는데요. 일단 전라북도 군산 쪽에서는 이물질이 없는 품질이 좋은 꽃새우를 납품하기로 했고요. 농심은 계속 국산 꽃새우를 사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0대 50으로 예. 미국산과. 예. 일단 새우깡의 새우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는 오전에 비가 오며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등 남부 내륙 지역은 35도로 무덥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내륙 지역엔 오후 한때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오늘 마무리 음악은 방탄소년단이 유니세프를 통해서 저희 뉴스룸에 전해준 영상입니다. 유니세프가 펼치고 있는 아동 폭력을 멈추라는 캠페인, 즉 엔드 바이올런스에 방탄소년단이 함께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유니세프와 BTS가 공개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의미 있는 캠페인에 커다란 힘이 돼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